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한 것을 시작으로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티븐 비건 부장관 2박 3일 일정으로 7개월 만에 방한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한이라서 과연 어떤 메시지, 좀 획기적인 제안을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이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일단 비건 부장관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7개월 만에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억하시는 대로 남북관계가 중간에 긴장이 굉장히 높아져서 김여정 담화를 비롯한 확정기 설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었는데요. 돌아보면 지금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지금 내놓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미국 국내 정세를 봤을 때 미국 국내에서는 가장 북미 협상에 대한 주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한 비건이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아마 내비칠 거고요. 지금 방문한 시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통해서 앞바퀴 뒷바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비핵화 분위기 유지를 미국에 요청하는 자리에 경청하는 그런 방문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의 발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남북 간 교류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적극,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이 언급이었습니다. 좀 유연성을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모습들 중에는 미국과 한국이 속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1, 2년 동안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미 워킹그룹이 현재 그러한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그런 남북관계 발전의 독자적인 속도를 좀 제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도훈 본부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었죠.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한 위기들과 비핵화판 자체가 이미 해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마 요청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비건이 갖고 있는 어떤 SC라고 그러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이대로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 여러 가지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증진에도 미국은 전혀 그거를 회방하거나 장애를 할 요소는 없고 속도를 같이 맞추자는 것에 방점을 두고 남북관계 발전을 강력히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 즉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와 비핵화가 같이 가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그 결이 다르다. 좀 속도를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하노이 회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얘기가 나오고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의료 기구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유엔사 문제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나실 거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비핵화하고 속도를 맞추자는 중점 때문에 남북 관계의 독자적인 발전들이 많이 장애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또 탑다운 방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어떤 헌법과 같은 가치는 아니고 협상의 방식으로서 FFVD를 고수했던 미국이 현재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유연한 방식의 현실적인 접근법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도 단순히 폴리티컬 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이 엔드 세러스, 마지막 최종 상태가 비핵화 제로라면 결국엔 갖고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북한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이 탑다운 방식에 있어서 최근 한미 또 북한까지 공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 탑다운 방식에 대한 많은 회의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결국
일괄 타결식 해법을 좀 더 단계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사실 CVID, FFVD를 강조했던 거는 옛날에 구소련 3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리비아 방식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그게 어떤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철학적 가치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원칙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이었는데 최근 북한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정상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유연한 태도로서 최종 상태가 핵이 제로가 될 수 있다면 중간에 단계별로 스냅백 조항이죠. 중간에 언제든지 파기를 하면 제재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증진을 할 수 있는 여유, 룸을 주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에서는 민주당 계열 인사까지 최근에 조셉윤 대사도 스렛 리덕션 방식으로 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이 아마 집권을 하더라도 조셉윤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조차도 지금 그런 방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미 공화당 계열의 어떤 참모 역할을 했던 해커 박사라든가 토비 달튼 같은 카네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진작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 상태가 제로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오픈된 자세로 북한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면 미국과 절대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벌써 2번이나 내놨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선희 외무정부상의 얘기는 좀 더 뭐 나은 협상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했다가 또 최선희 부상이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북한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독재 국가지만 내부에서 지금 김정은, 김여정 남매 정치로 볼 수 있는 이런 추진하던 유화적인 정책의 분위기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북한에 갖다 준 건 없단 말이죠. 김정은과 아마 김여정이 이끄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소위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군 정치의 어떤 올드스쿨이죠. 기득권 어떤 나이든 관료 집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설령 조선시대 왕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했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힘을 잃으면 굉장히 왕으로서 그런 권한들이 옹색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노이가 재발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최선희 부상이 예상한 거는 네. 하노이가 2번 다시 일어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초라한 뒷모습을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때처럼 어떤 영변 핵시설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파기를 하고 떠난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다시는 연출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 내부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탑다운, 바텀업으로 하는 이 실무자와 탑 리더들 간의 신뢰를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최선희 부상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실제 비핵화 협상, 지속 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최선희 부상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대선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11월 대선이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더 강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뭐 옛날에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듯 하다가 대선 이후 집권당이 바뀐 후에 또 북미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엘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그때 평양 방북해가지고 그렇죠. 공연도 보고 했었죠. 그래서 엘고아가 다 이길 줄 알고 이기게 되면 정상 방문이 되겠다고 했는데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악의 축으로 갑자기 연설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기억이 또 있고 리비아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핵을 포기하고 나서 반군의 시위를 받았을 때 사실상 그 반군을 미국하고 나토가 공군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게 된 기억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대선이 북한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요. 이랑 핵 협상 기억나시듯이 네. 이랑 핵 협상이 오바마 때 이루어진 어떤 교과서였습니다. 성공 모델의 핵 협상이 하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소위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에 본인이 지속 가능하게 타협할 수 있는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는 의중도 지금 현재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노딜이 아니라 진정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만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이 한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존 볼튼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죠.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11월 대선이 있기 전에는 항상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 트럼프는 선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10월에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도 섞인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어떤 치적인 북미 회담의 어떤 진행 상태를 과시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인데 본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상태를 봐라.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해도 좋은 것은 10월에 있을지 모르는 이런 비핵화 협상들이 단순히 11월 대선을 위한 어떤 폴리티컬 이벤트, 정치적 쇼가 되기보다는 실제 지속 가능한, 현실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남북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계기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51대 49로 보고 있고요. 네. 예, 49대 51은 미국 정세 분위기에 트럼프가 다른 카드로 정세 국면을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엊그제 이제 독립기념일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흑인 사망 시위의 판을 역사 전쟁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거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10월에 대선을 굳이 10월에 북한 카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미국 국내 상황이겠죠. 네. 다른 한미 외교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통화에서 이 G7 확대 회의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양국이 이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G7, G11, G12까지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일본 정부가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사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거부한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 뒤에서 뭐 굉장히 많은 불만을 얘기할 것은 예상됐던 거지만 공개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조인하는 거를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당황스러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했고요. 사실 저희가 기억하는 건 G7에 추가로 참가하는 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락을 생각보다 빨리 하셨을 때 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을 하세요? 중국 정부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네. 사실 한국이 이 정도의 미들 파워로서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혔을 뿐이고요. 현재는 이제 G10, G11 혹은 뭐 G12도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취하고 있는 정부 입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일본하고는 다른 기회에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동에서 좀 이번 훈련에 관한 좀 논의가 있었을 거라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연합훈련하면 모든 것들 정치적 고려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는 다른 고려 요소들도 또 많이 있고요. 사실 정경수 국방장관과 미국 연합사령관의 만남에 있어서는 당연히 얘기가 됐겠죠. 연합훈련에 관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기 방식에 대해서는 한반도 변화 정세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우리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해 나가자는 요청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연합훈련을 결정짓는 가장 큰 거는 네. 북한의 대응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루에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50명, 60명이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 부대가 결국 미국 국내 코로나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통제들이 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서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보면 연합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고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방장관과 그쪽 연합사령관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어떤 규모와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으로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